그럼 이혼하자. 나는 그런 이기적인 여자와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순덕도 차갑게 내뱉습니다. 맞아. 이혼해. 우리 가족한테는 도움도 안 되면서 무슨 며느리야? 비가 내리는 밤, 선영이 트렁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서며 절망적으로 중얼거립니다. 나는 결국 뿌리 없는 인생일 뿐인가. 오늘 선영이의 안타까운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전라남도 곡성군의 작은 마을, 산자락에 자리 잡은 낡은 시골집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 6시 닭이 회를 치는 소리와 함께 74세 시어머니 이순덕이 마루에 앉아 아침 준비를 재촉합니다. 50년을 넘게 살아온 이 집에서 순덕은 절대적인 권력자였습니다. 선영아, 또 늦었네. 남의 집살이하는 주제에 게으름만 늘었어. 벌써 몇 시인데 아직도 밥도 안 됐냐? 순덕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42세 며느리 박선영은 부엌에서 조용히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20해 넘게 이 집에서 살았지만 여전히 남의 집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영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지만 이제는 아픈 줄도 모를 만큼 무뎌졌습니다. 어머니, 곧 차려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선영의 대답은 언제나 조심스럽고 공손합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가족이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 가족이 자신을 완전히 받아주지 않는다 해도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순덕은 마당을 쓸며 중얼거립니다. 빗자루질 소리가 거칠어질수록 불만이 커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말 복도 없지. 아들놈이 어디서 주워온 건지. 고아원 출신이라니. 핏줄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믿겠어. 혹시나 도둑놈 자식이면 어쩌려고.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선영의 가슴은 조여옵니다.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씁니다. 오랜 세월 참아온 일이니까요. 처음엔 울기도 했고 억울해서 말대꾸도 해봤지만 이제는 그저 참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 국 끓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선영은 새벽같이 일어나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빠뜨리지 않으려고 항상 신경을 씁니다. 45세 남편 박민수가 들판에서 돌아옵니다. 논에서 벼를 베느라 온몸이 흙투성이입니다. 키는 크지 않지만 어깨가 넓고 손이 거친 전형적인 농부의 모습입니다. 민수는 현관에서 흙을 털며 큰 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니, 선영이 또 뭐 잘못했어요? 아침부터 목소리가 높으시네요. 민수는 늘 이런 식입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애매한 중재자 역할만 할 뿐, 진짜로 누구 편을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할 뿐이죠. 잘못한 게 어디 한두 개야. 밥도 제때 못 차리고, 빨래도 늦게 걷고, 마당 청소도 대충대충. 도대체 하루 종일 뭘 하는지 모르겠어. 순덕은 하루 종일 쌓인 불만을 쏟아냅니다. 선영이 아무리 일찍 일어나 밥을 지어도 아무리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도 트집을 잡을 거리는 항상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순덕의 일과인 것처럼 말입니다. 어머니, 선영이가 워낙 성실한 건 아시잖아요. 그냥 넘어가세요. 민수의 말에 순덕은 더욱 화를 냅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남자가 집안일에 뭘 알겠어. 내가 직접 살림을 맡아보니까 다 보이는 거야. 선영은 상을 차리며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날들이 계속될까? 나는 정말 이 집의 가족이 될 수 없는 걸까? 아무리 노력해도 고아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떼어지지 않는구나.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의 모습은
겉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들과 서운함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선영은 묵묵히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가을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고 코스모스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선영아, 오늘 면사무소 좀 다녀와. 농지 관련 서류 제출할 게 있어. 그리고 농협에도 들러서 통장 정리 좀 해줘. 민수가 말합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알겠어요. 몇 시까지 다녀오면 될까요? 점심 전에는 돌아와야지. 어머니 드실 것도 준비해야 하고. 순덕이 젓가락을 놓으며 한숨을 깊게 쉽니다. 정말 답답해.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완전히 믿어. 혹시나 나쁜 핏줄이면 어떡하려고. 나중에 본색이 드러나면 그땐 어쩔 건데. 선영의 손이 살짝 떨립니다.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는 정말 아는 게 없었으니까요. 고아원에서 자란 것, 그리고 원장 선생님이 선영이는 좋은 집 아이였을 거야 라고 해주신 말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민수는 다시 일터로 나갑니다. 농기계를 점검하러 간다며 모자를 쓰고 나서더니 일찍 들어올게라고 인사를 남깁니다. 순덕은 방으로 들어가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선영 혼자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그릇을 닦으며 선영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20살에 이 집으로 시집와서 지금까지 22년을 살았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남편을 돌보고 시어머니를 모시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아원 출신 며느리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마을 아주머니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도 선영을 보며 수군거리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도 선명히 보입니다. 이런 시선들이 선영에게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처음엔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설거지를 마친 선영은 마당에 나가 빨래를 널기 시작합니다. 가을바람이 제법 차가운 것이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빨래를 보며 선영은 생각합니다. 내 인생도 저 빨래처럼 바람에 흔들리기만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선영은 아직 모릅니다. 곧 자신의 평온하고도 답답했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선영이 면사무소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집 앞 골목에서 낯선 승용차 한 대를 발견합니다. 서울 번호판이 달린 검은색 소나타였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는 보기 드문 깔끔한 차였죠. 선영은 고개를 갸웃하며 집으로 들어갑니다. 마당에는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말쑥한 모습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긴장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요. 어머니, 누구세요? 선영이 물어보자 이순덕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글쎄 말이야. 갑자기 나타나서는 선영이를 찾는다는 거야. 도대체 뭔 일인지. 그 순간 낯선 남자가 선영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사람을 드디어 만난 것 같은 안도감과 긴장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혹시 박선영 씨 맞습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길래? 저를 아시진 못하겠지만 저는 고 박윤정 변호사님의 사무장이었던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서. 김태준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는 깊은 숨을 한 번 쉬고 나서 다시 입을 엽니다.
사실 선영 씨를 찾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 고아원을 돌아다니며 기록을 찾아보고 주민등록 이전 내역도 추적해가며 순덕의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우리 며느리를 찾아다니신 거예요? 혹시 빚 독촉하러 온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김태주는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선영에게 내밉니다. 봉투는 두껍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겉면에는 박선영 귀하라고 정중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선영이 봉투를 받아들며 물어봅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봉투 안에 자신의 인생을 바꿀 무언가가 들어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박윤정 변호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만약 박선영이라는 분을 찾게 되면 반드시 이것을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김태준의 설명에 선영은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박윤정이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박윤정 변호사님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분을 아는 게 없는데요. 아실 리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선영 씨를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선영 씨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고 해야겠네요. 순덕이 참지 못하고 끼어듭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우리 며느리가 변호사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혹시 사기꾼 아닌가요? 김태주는 차분하게 신분증과 명함을 꺼내 보여줍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변호사님과는 30년 넘게 함께 일했었고요. 이건 사기가 아닙니다. 선영은 봉투를 들여다보며 망설입니다. 뭔가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미리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유언장 사본과 몇 가지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김태주는 잠깐 주저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대법관 박영호라는 분에 대한 자료도 함께 있습니다. 그 순간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순덕도 눈을 크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대법관이라고요? 그게 우리 며느리랑 무슨 상관이? 박선영 씨는 대법관 박영호님의 외손녀입니다. 김태준의 말에 마당에 정적이 흐릅니다. 멀리서 들려오던 새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봉투를 떨어뜨릴 뻔하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대법관의 외손녀라니.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선영 씨의 어머니는 대법관 박영호님의 딸이셨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 혼외 관계로 선영 씨를 낳으시고 결국 고아원에 맡기신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순덕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고아원 출신이라며 깔보던 며느리가 알고 보니 대법관의 손녀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제 외할아버지가 대법관이셨다는 말씀인가요?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뿌리를 모르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다니. 네, 맞습니다. 박영호 대법관께서는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선영 씨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혀달라고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주는 잠깐 망설이더니 폭탄 같은 말을 던집니다. 대법관님께서 선영 씨를 유일한 상속자로 지명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마당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고요한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습니다. 박민수가 농기계 점검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에 낯선 차가 서 있고 양복 입은 남자와 함께 굳어 있는 가족들을 보며 민수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졌구나. 민수가 마당으로 들어서자 이상한 분위기를 한눈에 알아챘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낯선 양복 남자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굳어 있었거든요. 특히 선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분은 누구시고? 민수가 다가서며 물어보자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큰일 났다. 선영이가 대법관 손녀래. 네? 뭐라고요? 민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고아원 출신인 아내가 갑자기 대법관 손녀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김태준이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기만 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에 대해 이런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그럼 선영이가 정말 대법관 집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서류들을 보시면 모든 것이 증명됩니다. 김태준이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출생신고서 사본, 그리고 대법관의 친필 유언장까지 모든 것이 선영의 출생 비밀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평생 궁금해했던 자신의 뿌리가 이런 식으로 밝혀지다니 기쁘면서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고아원에서도 제 부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순덕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욱 화가 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뭐야? 20년 넘게 나를 속인 거야? 대법관 집안 사람이면서 왜 지금까지 숨긴 거냐? 어머니, 정말 몰랐어요. 저도 방금 알게 된 일인데요. 말도 안 돼. 아무리 그래도 뭔가 눈치챌 만한 일이 있었을 텐데. 혹시 일부러 숨긴 거 아냐? 순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사실 그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20년 넘게 고아원 출신이라며 무시해왔던 며느리가 알고 보니 자신보다 훨씬 높은 집안 출신이었다니. 민수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대법관의 외손녀가 되었다는 사실보다도 왜 이제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에요? 대법관님께서 돌아가신 지는 얼마나 됐다고 하셨죠? 작년 가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유언 집행이 복잡해서 선영 씨를 찾는 데만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김태준의 설명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대법관 집안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마냥 좋게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상속받을 재산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민수의 현실적인 질문에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법원에서 상속 절차를 밟아야 알 수 있지만 상당한 규모입니다. 강남의 아파트 몇 채와 토지, 그리고 예금 등을 포함하면. 김태준이 말을 흐리자 순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갑자기 며느리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우리 선영이가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거네? 하지만 선영은 오히려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산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제 뿌리를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왜 저를 버리셨는지, 정말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는지. 김태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대법관님께서는 선영 씨를 버린 게 아닙니다. 딸분이 돌아가신 후 선영 씨를 찾으려고 무진애를 쓰셨어요. 하지만 고아원 기록이 불분명해서. 정말요? 선영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이 일기장을 보세요. 대법관님께서 매년 선영 씨의 생일에 쓰신 글들입니다. 김태준이 낡은 일기장을 건네주자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정성스러운 글씨로 쓰인 글들이 보였습니다. 선영아, 오늘이 내 20번째 생일이구나. 할아버지는 오늘도 너를 찾지 못했단다. 미안하다, 우리 손녀야. 선영은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할아버지는 자신을 그리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순덕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갑자기 며느리의 신분이 뒤바뀐 것도 당황스러운데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게 되면 뭐라고 할지. 이 일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겠어. 일단 조용히 처리하자. 순덕의 말에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마을에서 소문나면 복잡해질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당에서 벌어진 대화를 담 너머에서 듣고 있던 마을 아주머니가 있었거든요. 김춘자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입을 막았습니다. 세상에, 선영이가 대법관 손녀라고?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겠어. 춘자 아주머니는 조용히 발길을 돌려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런 큰 소식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한편 김태주는 마지막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상속 절차는 복잡하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급하게 결정하실 일은 아니니까요. 김태준이 떠난 후 집안은 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갑자기 달라진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선영은 여전히 일기장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가족의 사랑을 뒤늦게나마 확인할 수 있어서 기뻤지만 동시에 이 집에서의 자신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질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김춘자 아주머니의 발걸음은 마을 어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평소 마을의 모든 소식통 역할을 자처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큰 뉴스를 혼자만 알고 있을 리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영순 씨. 큰일 났어요. 춘자 아주머니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마을 이장의 부인 이영순이었습니다. 영순은 빨래를 널고 있다가 춘자의 급한 목소리를 듣고 돌아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렇게 급하게. 박선영이요. 박선영이 말이에요. 알고 보니 대법관 손녀래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춘자 아주머니는 담 너머에서 들은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양복 입은 남자, 유언장, 상속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빠뜨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럼 우리가 그동안 고아원 출신이라고 생각했던 선영이가 사실은 대법관 박영호의 외손녀였다는 거예요. 상속받을 재산도 엄청나다던데.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주머니들은 하나둘씩 모여들어 이 놀라운 소식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선영이가 다른 애들과는 뭔가 달랐잖아. 맞아, 말투나 행동이 어딘지 품위가 있었어. 그런데 순덕이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동안 며느리를 그렇게 구박했는데. 한편 박민순의 집에서는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아무도 먼저 밥상에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민수는 마당에서 담배만 피우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부엌에서 밥을 차렸지만 평소와는 다른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여보보, 들어와서 밥 드세. 선영이 조심스럽게 남편을 불렀습니다. 민수는 담배를 끄고 들어왔지만 평소와는 다른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나오시라고 해. 어머니, 식사하세요. 하지만 순덕의 방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한숨을 쉬며 혼자 순덕의 방문 앞에 밥상을 차려놓았습니다. 민수와 선영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서로 안부를 묻고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오늘은 젓가락 소리만이 식탁을 지배했습니다. 선영아.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정말 몰랐어? 내가 그런 집안 출신이라는 걸. 선영은 젓가락을 놓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눈빛에는 의심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몰랐어요. 저도 오늘 처음 알게 된 일이에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 아무리 그래도 완전히 모를 수가 있나? 민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하루 종일 생각해봤지만 아내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거라고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정말이에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럼 왜 하필 지금이야? 우리가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거야? 민수의 질문에 선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녀도 궁금한 부분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마당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와 웅성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마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선영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마을 아주머니들이 우르르 몰려와 있었습니다. 앞장서는 것은 춘자 아주머니였습니다. 선영아, 나와봐. 춘자 아주머니의 큰 목소리가 집안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선영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어떡하죠? 벌써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아이고, 이런. 민수도 골치가 아팠습니다. 마을에서 소문이 나면 더 복잡해질 게 뻔했거든요. 선영이 마당으로 나가자 마을 아주머니들이 일제히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시선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기하다는 듯이, 어떤 이들은 부럽다는 듯이, 또 어떤 이들은 의심스럽다는 듯이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아, 정말이야? 내가 대법관 손녀라는 게 얼마나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데? 그럼 이제 서울로 이사 가는 거야? 쏟아지는 질문들에 선영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달라진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주머니들, 아직 정확히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관심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특히 평소 선영을 곱지 않게 보던 사람들까지 갑자기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선영아. 그동안 우리가 몰라봤구나. 역시 태생이 다르니까 뭔가 달랐어. 맞아. 선영이 보면 품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말들을 들으며 선영은 착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고아원 출신이라며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달라지다니. 바로 그때 순덕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온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다들 뭐하러 이렇게 몰려왔어요? 순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고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순덕 씨, 축하해요. 며느리가 대법관 집안이었다니 정말 대단해요. 이제 부자 시어머니 되셨네요. 마을 사람들의 축하 인사에 순덕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런 상황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신분이 갑자기 높아진 것도 부담스러운데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것까지. 다들 집에 가세요.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순덕의 차가운 반응에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하나둘씩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수군거림은 집에서 멀어져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떠난 후 집안은 더욱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선영은 자신으로 인해 집안이 시끄러워진 것이 미안했고 순덕은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루 만에 달라진 모든 것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변화가 과연 좋은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순덕은 선영을 대하는 태도가 정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며느리로 대했다면 이제는 마치 남처럼 대했습니다. 선영 씨, 밥은 알아서 드세요. 저는 따로 먹겠어요. 아침 식사 시간 순덕은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영아가 아닌 선영 씨라고 부르는 것부터가 달라진 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함께 드시죠.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순덕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은 대법관 집안 사람이잖아요. 우리 같은 시골 사람들과는 격이 다르죠. 순덕의 말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고아원 출신이라며 무시했던 며느리가 알고 보니 자신보다 훨씬 높은 집안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민수도 아내를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대화를 나누려고 해도 어딘지 어색했고 밤에도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선영이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봤지만 민수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뭘 얘기해? 당신은 이제 대법관 손녀고 나는 그냥 시골 농부인데 무슨 얘기가 있겠어. 여보, 제가 뭐가 달라졌다고 그래요? 저는 여전히 당신 아내고 이 집 며느리예요. 정말? 그럼 왜 상속 얘기가 나오자마자 마을 전체가 시끄러워진 거야? 당신도 속으로는 좋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민수의 말에 선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의 사랑을 뒤늦게나마 확인한 것은 기뻤지만 그것이 가족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망가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온갖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이 부풀려지고 왜곡되면서 점점 더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선영이가 사실은 진짜 부모를 알고 있었대. 일부러 숨긴 거래. 대법관 집안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스스로 도망친 거래. 이제 서울로 가서 호화 생활할 거래. 이런 소문들이 선영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아주머니들도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선영아, 정말 서울로 이사 가는 거야? 어느 날 김춘자 아주머니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아니에요, 아주머니. 그런 계획 없어요. 그래도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이런 시골에서 계속 살기는 그렇지 않을까? 춘자 아주머니의 말에는 묘한 견제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보다 처지가 나쁘다고 생각했던 선영이 갑자기 높은 곳으로 올라간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선영은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바깥에서는 온갖 소문에 시달리고 집에서는 가족들이 냉대했습니다. 차라리 이 비밀을 모르고 사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민수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작은 농기계 수리점에 빚 독촉이 들어온 것입니다. 민수야, 돈 언제 갚을 거야? 이미 석 달이나 지났잖아. 채권자가 찾아와 큰 소리를 치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농기계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빚이 늘어나고 있었지만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돈이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채권자는 들어줄 기색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이번 주 안에 못 갚으면 법적 조치 취할 거야. 민수는 냉전 중이던 아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대법관의 상속자가 된 상황에서 자신의 사업 실패를 털어놓기가 더욱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 순덕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저 큰일 났어요. 빚이 너무 많이 져서. 순덕은 아들의 말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얼마나 진 거야? 3천만 원 정도요. 이번 주 안에 갚지 못하면. 순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선영이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해봐.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선영이가 대법관 상속자잖아. 이 정도 돈은 푼돈일 거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아직 상속도 받지 않았는데. 하지만 순덕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갑작스런 신분 상승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민수야, 가족이잖아.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선영을 불렀습니다. 며칠간 냉랭했던 태도와는 달리 다소 누그러진 목소리였습니다. 선영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선영은 순덕의 변한 태도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대화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어머니. 민수가 사업 때문에 좀 어려워하고 있어. 순덕은 조심스럽게 아들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영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상속받을 돈으로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선영은 당황했습니다. 상속 절차도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상속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절차도 복잡하다고 하고. 그럼 미리 돈을 빌려서라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가족인데. 순덕의 말에는 강압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격이 다르다며 냉대하던 사람이 갑자기 가족이라고 하니 선영은 착잡했습니다. 어머니,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순덕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이번 주 안에 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선영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밝혀진 후 가족들의 태도가 계속 변하는 것을 보며 과연 이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영은 며칠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의 빚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아직 상속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고민 끝에 선영은 김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상속 절차 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는데 미리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태준은 잠깐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상속 예정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는 있어요. 다만 이자가 좀 높을 겁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서류만 준비되면 일주일 정도면 가능할 겁니다. 선영은 마음을 정하고 대출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순덕의 요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영아,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3천만 원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사업을 제대로 일으켜 세우려면 최소한 5천만 원은 있어야 해. 어머니, 그렇게 큰 돈을. 당신이 상속받을 돈에 비하면 푼 돈 아니야? 그리고 이것도 결국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잖아. 순덕의 말에는 점점 더 강한 압박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신분이 달라진 것을 알고 나서부터 그녀의 태도는 계속 변해갔습니다. 민수도 어머니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빚에 쪼들리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선영아, 미안하지만 어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아. 어차피 내가 받을 돈인데 가족을 위해 좀 써주면 안 될까? 여보, 저도 도와주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 정식으로 상속받은 것도 아니고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채권자들이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을 거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함께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부자가 될 상황인데 당장 필요한 돈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영은 점점 더 큰 압박을 느꼈습니다. 김태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더 큰 금액의 대출이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5천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자 부담이 상당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선영은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자 부담쯤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대출이 승인되었습니다. 선영은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와 순덕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걸로 민수 오빠 빚 문제 해결하세요. 순덕은 돈 봉투를 받아들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야.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지만 순덕의 태도는 여전히 예전과 달랐습니다. 고마워하는 것 같기도 했지만 어딘지 당연하다는 듯한 뉘앙스도 있었습니다. 민수는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어서 안도했지만 동시에 아내에게 빚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더욱 어색해했습니다. 고마워, 선영아. 나중에 꼭 갚을게. 여보, 우리 사이에 갚고 받을 게 뭐 있어요. 하지만 선영의 말과 달리 부부 사이의 관계는 더욱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경제적으로 아내에게 의존하게 된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이가 벌써 서울에서 큰 돈을 빌려왔대. 민수네 빚도 다 갚아줬다더라. 이제 진짜 부자 행세하는구나. 이런 소문들이 선영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전보다 더 복잡해졌습니다. 부러워하는 시선, 시기하는 시선, 의심하는 시선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러 나간 선영에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영아, 나도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우리 아들이 사업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 아주머니, 제가 아직 정식으로 상속받은 게 아니라서. 아이고, 뭘 그렇게 말해. 벌써 민수네 빚도 갚아줬으면서. 선영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대출받아서 도와준 일이 벌써 마을에 알려진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서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비슷한 요청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평소 별로 친하지도 않던 사람들까지 선영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선영은 지쳐 있었습니다. 신분이 밝혀진 후 모든 것이 복잡해졌습니다. 가족들의 태도도 변했고 마을 사람들도 다르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순덕이 또다시 선영에게 돈을 요구한 것입니다. 선영아, 민수 사업을 더 크게 키우려면 돈이 더 필요해. 이번에는 1억 정도. 어머니, 1억이요? 그렇게 큰 돈을. 당신이 상속받을 돈에 비하면 별것 아니잖아. 그리고 사업이 잘 되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좋은 일이고. 선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미 5천만 원의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 1억까지 더 빌리라니. 어머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자 부담도 있고. 이자가 뭐가 중요해? 당신이 받을 상속금으로 다 갚을 수 있잖아. 순덕의 말에는 이제 명령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돈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도 어머니의 편에 서서 선영을 압박했습니다. 선영아, 이번 기회에 사업을 제대로 해보려고 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르겠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당신만 혼자 부자가 되면 되는 거야? 민수의 말에는 원망과 협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내가 대법관 손녀라는 걸 알기 전에는 그래도 가족이었는데
이제는 돈만 보는 건가? 선영은 자신의 처지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들의 끝없는 요구와 마을 사람들의 복잡한 시선 사이에서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혼자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가족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돈 때문에 이렇게 관계가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정말 저에게 좋은 일인가요? 선영의 마음속에는 의문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지,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영의 고민은 며칠 더 계속되었습니다. 순덕과 민수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낀 선영은 결국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 여보,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선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순덕과 민수는 또 돈 이야기를 하려는 줄 알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뭔 얘기야? 저 상속을 포기하려고 해요. 선영의 말에 순덕과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상속 포기?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돈 때문에 가족 관계가 이렇게 변하는 게 싫어요. 순덕은 당황하며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쳤어? 그 많은 돈을 포기한다고? 어머니가 원하시는 건 저라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가져올 돈뿐이잖아요. 그럼 차라리 당연히 돈이 중요하지.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당신이 그렇게 철없을 줄 몰랐어. 민수도 황급히 말렸습니다. 선영아,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다시 생각해봐. 이미 결정했어요. 내일 김태준 변호사님께 연락드려서 상속 포기 의사를 전달할 거예요. 그날 밤 집안은 큰 소란이 일었습니다. 순덕은 밤늦도록 선영을 설득하려 했고 민수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말렸습니다. 선영아, 그 돈으로 우리 가족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 생각해봐. 가족이요?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선영의 반문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진짜 상속 포기할 거야? 네. 저는 돈보다 평범한 가족 관계가 더 소중해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정말로 김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상속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왜? 가족들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포기하고 예전처럼 살고 싶어요. 김태준은 선영을 만류했습니다. 선영 씨, 너무 성급한 결정 같은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하지만 선영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김태준은 할 수 없이 상속 포기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은 더욱 술렁였습니다. 선영이가 상속 포기한다고? 정말? 아이고, 그 많은 돈을. 순덕이가 며느리를 너무 구박해서 그런가? 순덕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욕심쟁이 시어머니로 보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선영에게 화를 냈습니다. 선영아, 정말 이기적이야. 내 혼자만 생각하는구나. 여보, 제가 어떻게 이기적이에요? 우리 가족의 미래를 생각하지도 않고 혼자서 결정해버리다니. 나하고 상의도 없이. 민수의 말에는 깊은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부자가 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돈만 요구하시면서 저를 현금 인출기 취급하라고요? 그게 뭐가 나빠?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식의 가족이라면 저는 싫어요. 부부의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결국 민수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이혼하자.
뭐라고요? 이혼해. 나는 그런 이기적인 여자와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선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했더니 이번에는 이혼을 하자고 하다니. 순덕도 아들의 편에서 선영을 몰아붙였습니다. 맞아. 이혼해. 우리 가족한테는 도움도 안 되면서 무슨 며느리야.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당신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어.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혼하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세요. 저도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선영이 짐을 싸는 모습을 보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이혼을 정말 원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저 아내를 압박해서 상속 포기 결정을 번복시키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선영아, 잠깐. 너무 성급하게. 아니에요. 여보도 어머니도 저는 필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정말 나가겠어요. 선영은 트렁크 하나에 자신의 옷가지들을 넣었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에서 가져갈 것이라고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선영아, 어디 갈 거야? 모르겠어요. 어디든 가겠어요.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가 쓸쓸하게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선영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순덕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가면 다신 들어오지 마. 정말로. 네, 알겠어요. 선영은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비에 젖으면서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가족이라고 믿고 살았던 집을 등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선영은 젖은 옷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트렁크 하나만 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뿌리 없는 인생은 이런 거구나. 선영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와 이 집에서 가족의 사랑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대법관 할아버지의 유산도, 이 시골에서의 20년도,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비는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의 어깨 위로 빗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말이죠. 그때 멀리서 버스 불빛이 보였습니다. 선영은 트렁크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어디로 가는 버스인지도 모르지만 일단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선영은 시내버스를 타고 곡성 시내로 향했습니다. 비에 젖은 옷과 트렁크 하나만 든 그녀의 모습은 처량해 보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20년 넘게 살아온 마을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시내에 도착한 선영은 작은 여관을 찾아 방을 잡았습니다. 초라한 방이었지만 혼자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선영은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아원 시절 이후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여간비를 벌기 위해 시내의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봤자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래도 당장 살아갈 수는 있었습니다. 한편 선영이 떠난 집에서는 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순덕과 민수 모두 화가 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영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밥 언제 해 먹을 거야? 순덕이 아들에게 물어봤지만 민수는 라면으로 때우거나 밖에서 사 먹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20년 넘게 선영이 해주던 집안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빨래는 어떻게 해요? 나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 선영이가 다 해줬는데.
집안은 점점 엉망이 되어 갔습니다. 빨래는 쌓이고 청소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나이가 많아서 예전처럼 집안일을 하기 어려웠고 민수는 농사일로 바빠서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순덕이가 며느리를 너무 구박해서 쫓아냈다더라. 그 좋은 며느리를 돈 욕심 때문에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지. 이런 소문들이 순덕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마을에서 자신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선영이를 너무 심하게 대한 건 아닐까요? 뭔 소리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선영이가 없으니까 정말 불편해요. 밥도 빨래도 청소도 선영이가 다 해주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그걸 깨달았어요. 순덕도 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소중함을 선영이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사과할 수는 없잖아. 왜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수의 말에 순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편 김태준 변호사는 선영의 안부가 걱정되어 곡성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박민순의 집에 가보니 선영은 없었습니다. 선영 씨는 어디 계신가요? 민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네, 왜요? 김태준이 자세한 사정을 듣고 나서는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군요. 선영 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변호사님, 혹시 선영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김태준은 선영을 찾기 위해 곡성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선영을 발견했습니다. 선영 씨. 선영은 김태준을 보고 놀랐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걱정되어서 찾아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선영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김태준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영 씨, 상속권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포기하기로 했잖아요. 하지만 대법관님께서 선영 씨를 위해 남겨주신 건데 그냥 포기하기에는. 김태준은 선영에게 할아버지의 또 다른 유언을 전해주었습니다. 대법관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선영이가 힘들어한다면 억지로 상속받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선영이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아주길 바란다고요. 선영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정말 그런 말씀을. 네. 대법관님은 선영 씨의 행복을 가장 원하셨어요. 돈이 문제라면 상속금의 일부는 사회에 기부하시고 필요한 만큼만 가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 무렵 박민수와 순덕은 선영을 찾아 시내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도 선영이 일하는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선영아. 민수가 조심스럽게 선영을 불렀습니다. 선영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여보, 어머니. 순덕은 평소와 달리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우리가 잘못했다. 순덕의 사과에 선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자랑새고 완고한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피가 아니라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 민수도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나도 돈만 생각하고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 다시 시작하자. 선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넘게 기다려왔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은 것입니다. 여보, 어머니,
집으로 돌아와, 선영아. 이번에는 진짜 가족으로 살아보자. 순덕의 말에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후 선영은 상속을 받되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하고 가족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 남겨두었습니다. 민수의 사업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순덕은 선영을 진짜 딸처럼 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 선영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돈이 있어도 욕심 부리지 않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존경을 표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세 식구는 함께 밥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 트로트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선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덕이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해주셔서요. 따뜻한 가을 저녁, 변해버린 가족의 공기를 잔잔한 트로트 곡이 감쌌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은 세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선영이가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1이라고 써서 응원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